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최영준입니다. 제가 한 10분 좀 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승주 선생님께서 GDP 그 파트를 발표해 주시고 제가 좀 마무리를 다시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라고 하셨는데 시즌1이 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랩을 좀 어떻게 제가 좀 발을 빼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시즌2를 공부하니까 시즌1보다 더 큰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성은 맞는데, 이 싸움하는 대상이 항상 그 골리앗만 잡아서 저희 미국이 돌을 던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필요성에 100% 이상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일단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GDP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GDP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GDP 공부를 하면서 많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GDP가 처음에 탄생했던 시기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지금하고 꽤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00년 전 정도 되니까요. 100년 전에, 그 대공황, 전쟁이 있었고, 그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뭔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뭔가 패러다임이 한 번 정도는 정리될 것 같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위기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그 GDP가 처음에 태어났더라고요. 사이먼 쿠즈네츠가 그 당시에 이제 내셔널 인컴 1929년부터 1932년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이 도대체 대공황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는 이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여기로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켰는데요. 대공황이 일어난 다음에 굳이 통계나 뭐 이런 걸 보지 않아도 얼마나 이게 지금 대공황이 심각한지는 다 안다. 다 알죠. 그런데 1929년에 대비해서 정말 얼마나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매년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 이 대공황의 임팩트가 우리 산업 곳곳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거는 정교한 통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위 내셔널 인컴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그 노력은 미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제 케인즈가 4천만의 영국 국민들하고 8천만의 독일 국민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게 이길 수 있겠냐. 그래서 완전 고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풀 임플로이먼트를 이제 주장을 하고 완전 고용을 해도 쉽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 이 How to Pay for the War라고 하는 책의 제3장에 National Income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국가의 부라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그 지표 같은 것들이 탄생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1953년에 그 System of National Accounts가 이 UN에 의해서 되고, 1968년도에 5대 국민경제 통계의 유기적인 결합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셔널 인컴부터 시작했던 이 GDP의 이제 전신인 이 내셔널 인컴이 그리고 GDP가 이후에는 하나의 각 국의 발전과 진보를 나타내는 하나의 북극성의 역할을 그 당시부터 해오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1929년하고 지금이 과연 똑같은 시기인가라고 하기에는 물론 각 개인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이나 어려움들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고 요즘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AI 문제라든지 그 당시에 산업화 시대와 탈산업화 시기를 거쳐서 이후에 디지털 시기로 넘어왔던 이 시기를 생각하면 이제는 또 굉장히 다른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GDP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북극성이라는 것은 저 별을 이렇게 보고 내가 쭉 찾아가면 내가 이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건데 과연 이 GDP라는 별을 보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로 어떻게 보면 드림랜드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심지어 우리 경제학자분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국가와 사회가 왜 존재하는가부터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게 저희의 미국공공 연구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라는 게 무엇이었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발전, 디벨롭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레스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발전과 진보라는 개념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문헌에서부터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코스야라는 학자와 그 동료분들께서 쓰신 것은 인류의 발전은 사람의 안녕을 최대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고 건강, 부, 지식, 기술 그리고 자유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말호트라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디벨롭먼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국가의 실질적인 자산이다. 발전의 핵심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길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너무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물질적인 부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헌들을 이 두 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읽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무엇이 발전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로 개인이 제일 중요한 그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국가의 번영, 사회의 발전, 어떤 이런 집합적인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마티아 센 같은 경우도 발전으로서의 자유라는 그 말을 썼다시피 자유의 증대가 발전이고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와 그 구현이 진보의 핵심이다, 발전의 핵심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적인 지점을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유의 추구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그 각 개인이 충분히 그 자유와 안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 환경에 위해되는 요소들을 적절히 대응해주고 조절해주는 그 역할과 역량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랩 2050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그 개인의 자유와 안정이라는 것을 하나의 나름대로의 이게 북극성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자유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읽어보면서 자유와 안정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유안정성이라는 이야기를 붙일 때 이 자유와 안정이라는 그 개념을 저희가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마우만이라는 분이 이 자유와 안정은 두 바퀴의 수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자유가 없는 안정은 노예와 같은 삶이고 안정이 없는 자유는 케이오스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자유라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직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반공주의로서의 자유라든지 시장 자유주의로서의 자유라는 개념이 너무 머릿속에 박히시다 보니까 이 자유를 개인의 자유로 환원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이미 우리 이 몸속에 막 체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주의나 시장적 자유주의를 넘어서 유급이든 무급이든 자아 실현을 그리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작업과 활동까지 선택하고 이런 걸 조직할 수 있는 자유까지를 일컫는 굉장히 포괄적인 실질적인 자유를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 이후로 당면한 우리의 그 삶들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냥 세계화만 있었던 아까 우리 이원재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세계화의 시대였죠. 심지어 우리 조선에 사시던 분들이 러시아나 중국에도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가 또 그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였다면 근데 지금의 그 세계화를 한번 겪고 지금은 사실은 탈세계화의 시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접어들고 있고 디지털화나 감염병 그리고 언제 나의 삶이 마감될지 잘 모르는 불행화에 대한 불확실성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개인에게 소득과 숙련과 돌봄과 그리고 관계와 이런 다양한 어떤 위기들을 지금 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기업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국가의 위기로 지금 이미 연결된 국가들도 있고
곧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면 그럼 이제 GDP만 보고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GDP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 위기가 극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설득을 우리가 대중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회의적인 그런 측면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안정을 확보할 국가와 사회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역량, 국가와 사회가 가져야 되는 이런 역량들이 점점 좀 약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게 되고요. 성장을 해도 그 개인의 자유안정이 자동적으로 증진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요. 또 다른 거는 성장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장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성장을 이끌지 않고 성장을 한다고 해도 개인들이 자유와 안정이 늘지 않는다면 그러면 왜 지금의 우리의 방식들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만들었던 그 지표들을 우리가 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힘든 시대의 좋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베네지와 디플로의 책을 2번씩이나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이 계속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경제학자들이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바로 패러다임이 전환할 시기,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모시고 살았던 이 GDP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할 시기가 이제 정말 확실히 도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GDP부터 다시 한번 뜯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꿀 것인지 논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승주 선생님께서 GDP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